요거는 안 할 거예요. 이건 좀 그죠, 굉장히 그죠.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요, 잘 안 나와요. 이 규정은 세무일급에서 나와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부수재화에 대한 있죠. 예, 우리 취급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보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주된 재화가 있고 부수재화인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맥주를 사면 맥주에 보면 땅콩 같은 거 목걸이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땅콩 사면 맥주 사면 땅콩이 걸려 있는 거 아세요? 안 사본 분은 술을 안 좋아하는 잘 모를 건데. 카스 이런 거는 맞아, 맞아. 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PT병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거기 목걸이를 딱 걸어가지고 막 매달려 있어요. 응?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죠. 그죠? 하여튼.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나는 맥주를 샀는데 또 뭐가 딸려온 거예요? 땅콩이 딸려온 거예요. 가공식품인. 그거를 딸린 식구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야. 그게 바로 부수재화의 취급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이런 경우 있잖아. 책을 샀는데 뭐예요? 책 뒤에 보니까 CD가 있더라 이거죠. CD 단품은 과세고 도서는 면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건값을 안분해서 과세 쪽은 VAT를 매기고, CD에 관계되는 거는 매기고, 도서에 대한 가격에 해당되는 거는 면세한다. 이거 웃기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CD를 샀어요. 클래식 있잖아. 100만 원짜리 CD를 샀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서 있죠. 양장본으로 딸렸더라 이거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CD를 샀는데 뭘 받은 거예요? 책을 받았다 이거죠. 책값도 분명히 내가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의 두 개로 비율을 안분해서 책은 면세고 CD는 과세해서 그렇게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까?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좋아요. 뭐 우리가 사과를 샀는데, 수박을 샀는데 사과를 하나 끼워주더라. 그럼 수박은 뭐야? 면세인데 사과도 면세잖아요. 그럼 얘는 면세지 당연히. 그죠? 내가 맥주를 샀는데 그죠? 딸려있는 가공식품인 땅콩은요, 그것도 과세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주된 거래 부수대는 있죠. 재화 용역에 대해서 취급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주된 거래에 따라 뭡니까? 과세 면세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주된 재화가 만약에 맥주, 부수대한 재화가 뭐야? 땅콩이면 가공식품인 땅콩이죠. 그럼 요거는 뭐야? 과세하는 거고, 내가 사는 재화가 만약에 CD인데 책이 딸려왔다 하더라도 뭐야? 토탈에서 안분하지 않고 무조건 뭐야? 과세고. 내가 만약에 책을 샀는데 여기 CD가 딸려왔다 하더라도 뭐야? 무조건 주된 거래에 따라 판단한다고 면세를 보는 거고. 뭐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수박 샀는데 과일 그저 사과 딸려온 거, 그럼 면세지 뭐.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요런 표현, 우리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있죠. 재화 용역에 따라 재화 용역은 요거 주된 거래 과세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면요. 주된 거래 판단한다면 요거는 맞는 얘기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얘기 있지만 그냥 이게 생략하겠습니다. 출제 뭐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자, 공급 장소는 출제가 잘 안 돼요. 뭐 그냥 공급 장소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용역 장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출제된 적이 거진 없기 때문에 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 돼가네요. 영세를 면세하고 과세 표준만 하면 우리가 실기합니다. 한 10시간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요번에 뭐 부가치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뭐니 해도 가산세가 가장 중요해요. 세무 1급에서는요. 세무 2급에서는 가산세가 1점에서 3점 아주 간단하게 출제되지만 세무 1급은 안 그래요. 되게 가산세를 중시해요. 또 흔히 일어나지 않는 기한 후 신고도 되게 많이 나와요. 법인이 VAT를 신고 안 하는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상상이 안 되는 얘기인데 상상의 나를 펼친데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뭐 그걸 보고 판단했는데, 요새 근데 요번에 보면 가산세가 있죠. 조금 복잡해졌어요. 감면 규정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익히는 방법을 또 고안했으니까 그것만 알면 가산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 가산세 뷰가 최고 많아요. 동영상에 부가치세 가산세 하면 거기 뷰 있잖아요. 페이지 뷰가 최고 많아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가산세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는 진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가 솔루션이 필요한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익히기 쉬운 거는 여러분이 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처럼 공급식이랄지, 뭐 사채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자본이랄지. 그 다음에 뭐 법인세 중에서 세무조정할 때 뭐 추인이랄지 이런 논점은 뭔가 그죠? 잊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뭔가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이게 영세면세인데요. 우리 세무일급에서는요, 영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있죠. 그런 토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꽤 많은 시간을 이 아니고 좀 여러분이 세무이급과는 좀 다른 있죠. 차원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세율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영세에 대한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영세라면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의 구현. 이런 말이 있으면요. 그죠? 영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완전 면세 두 개는 딱 키워드예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의 구현 및 그죠? 완전 면세가 영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 면세 제도고 보통 수출 제화에서 발생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뭐예요? 조세 정책적 목적 때문에 국내 거래에도 적용돼요. 영세율은 수출 제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죠. 특히 여러분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농어민의 농기구 이런 거 있잖아요. 농어민이 사용하는 농기계에 영세를 적용한다든지 도시철도 용역에 관한 있죠. 아예 그거를 완전 국내 단계에서 완전 면세해서 부담을 없애자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매입 매출 전표를 봐서 여기에 그죠? 11번 영세, 16번 수출할 거야. 직수출. 자, 여기 뭐 보겠습니다. 자, 영세로 구분이 있어요. 여기가 뭐야? 각종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우리 세무 이것까지는 1번하고 3번만 써요. 1번은 뭐죠? 국외 직수출이고. 그러니까 내국 단계 아예 뭔가 간접세를 없애주자는 뭐야? 내국 시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공급하는 제화 영역 있죠. 요거에 대해서 뭐야? 우리 영세를 적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10번은 많이 써요. 10번도. 시험에 수출 제화 인가공 용도도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그죠? 도시철도 용역이랄지 그죠? 장애인 보장부랄지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하는 뭐 재화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국내 단계예요. 그러니까 부담하고 환급 받는 걸 아예 그죠? 영세를 적용해 주면 도시철도 용역에 그죠?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 다 영세를 적용해 주면 상대방에 있죠. 공급하는 업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죠? 국내 거래라도 광범위하게 뭐야? 영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1번하고 3번 말고 10번을 좀 유념해 주세요. 나중에, 그죠? 10번도 조금 출제가 돼요. 수출제와 인가공 영역. 그죠? 이거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우리가 가공 배웠잖아요. 그죠? 수출제와 주요자재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수요자재를 부담한 인가공 영역이 뭐예요? 재화로 보는 가공이잖아요. 그죠? 그걸 미리 깔은 이유가 이걸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솔직히. 자, 그러면 여기 영세율 그려볼게요. 그래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국내 거래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기출된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중 영세율 거래가 아닌 것. 여기 있나? 없구나. 좋아요. 자, 일단은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요, 면세사업자는 안 돼요. 면세사업자는 안 되고, 오로지 뭐예요? 과세사업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면세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과세만 된다. 그러면 영원히 면세사업자는 그죠? 영세율 적용 못 받습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면세사업자인 상태는 안 되지만, 면세사업자는요, 나중에 면세 포기를 배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세를 포기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환이 되면 뭐예요? 그때는 과세사업자가 되고 다른 부분에 면세가 있다면 그 사람 신분이
겸용사업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면세사업자는 어떠한 경우 보세요.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표현을 면세사업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영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틀린 거예요. 어떠한 경우는 아니고 면세사업자가 뭐예요? 면세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후에 그죠? 넌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표현의 뉘앙스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보시면 우리 보통 부르는 용어가 내국인을 부르는 용어가 뭐냐면 내국법인 혹은 뭐라고 합니까? 혹은 거주자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칭하죠. 네, 그죠? 외국인을 칭하는 용어는 외국법인 혹은요 비거주자. 물론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또 아니 뭐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00% 아니죠. 그러나 개략적 대부분 그냥 외국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가 외국법인 혹은 비거주자. 내국인은요 거주자, 내국법인 혹은 거주자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럼 이런 사람이 만약에 수출하면 어떻게 돼요? 수출하잖아요, 그죠? 수출하면 무조건 뭐예요? 영세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내국에 있는 법인이랄지 거주자가 수출하면 뭐예요? 전부 다 이중과세 조정 우리는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가트 협정에 따라 우리는 소비집 과세 원칙에 그죠? 그 협약에 가입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세를 적용해 준다고요. 근데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물건을 다른 데 수출할 수 있죠. 그는 영세를 있냐 아니냐 이거죠. 영세를 있냐. 얘는 영세를 얘는 영세를 있냐 아니냐 이거죠.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와요. 세무이급에서는 이제 강의 안 해요. 세무이급에서만 해요.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요 경우는 뭐예요? 영세율도 아니고 영세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영세를 적용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상호면세주의예요. 요거 영세를 적용하냐 이게 뭐냐면 답은 상호면세주의다. 상호면세주의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어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뭐야? 상호면세주의에 의한다. 이 말은 내가 수출하려고 하는 있죠. 그 나라가 똑같은 경우에 반대로의 경우에 영세를 적용해 주지를 보고 그 나라가 반대의 경우에 역으로 우리나라에 영세를 적용해 주면 우리도 해주는 거고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준다 이 말. 아시겠죠? 그죠? 상호면세주의가 뭔지 그죠? 보셔야 됩니다. 상호 거주자는 내국법인에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뭡니까? 그죠? 똑같이 그죠? 그의 상호주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문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영세율은 거주자 내국법인의 및 뭐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있죠. 관계없이 무조건 영세를 적용한다면요. 그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내국법인하고 거주자는 뭐예요? 무조건 영세율. 그죠? 영세율은 무조건 적용하지만 요거는 뭐예요? 상호주의에 의한다.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틀린 거예요. 네가 해주면 나도 해주는 거고 네가 안 해주면 나도 안 해주겠다. 상호주의에 의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세율 적용 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있죠. 원칙적인 모형이 바로 수출하는 제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겠죠.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외국에 있는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뭔가 신고 의무가 없거든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교부해본들 크로스체크가 안 되는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세금계산서를 그죠? 교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뭐예요? 네가 수출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수출했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영세를 적용해 줄 건데 이런 부분이 완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그죠?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세를 적용받는 서식이 필수적인 4개가 있다고요. 이 4개에 대한 작성하는 방법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무역회사를 할지 이런 수출하는 회사에 들어간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서식이 됩니다. 필수서류 4개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낯설죠.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그죠? 낯설면 4개 하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4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수출한 근거를 밝히는 수출 실적 명세표 되겠습니다. 그죠? 수출 실적 명세표가 돼요. 그러면 수출한 것도 있고 내국 시용장 등이죠. 국내 영세율 매출도 있잖아요. 매출액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수출 제어와 인가공 영역 등 있잖아요. 영세율의 구분에 따른 다양한 매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세율 매출 명세표를 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국 시용장이랄지 구매 확인서에서는 실물 확인서를 내지 않고 발급 서류명을 적어있죠. 명세표를 내면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국 시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매출이 있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내야 될 게 뭐냐면 내국 시용장 및 구매 확인서 발급 명세표를, 전자발급 명세표를 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3개가 기본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수출 내국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이 됐다면 통관을 거치니까 통관 서류가 있잖아요. 수출 신고 번호만 찍으면 뭐예요? 그게 다 확인할 것이고, 첨부 서류에 뭡니까? 수필증이 있으면 PDA 파일로 첨부해서 내면 그걸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별다른 서류를 낼 게 없다고요. 그 확인, 번호 찍어보고 서류가 PDF로 첨부 유사할 수 있으니까 첨부로 가름할 수 있으니까 다 확인이 되죠. 아, 그러면 수출했다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출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수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뭐, EMS 아세요? 특송. 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따리 장사가 뭐죠? 뭐 내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반출해서 뭔가 간이 통관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 뭔가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EMS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형태로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서류가 되게 뭐예요? 이걸 입증하는 서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용역 같으면요, 기본적으로 외화 입금 증명서랑 용역 계약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재화 중에서 좀 애매하면 확인하는데 인보이스 같은 걸 붙일 때도 있다고요. 송장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약서를 하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입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정형적인 내국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건 괜찮아요. 그럼 정비가 명쾌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수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국세청 담당자가 뭐야? 해당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이거에 대한 근거가 딱딱 수출 신고 필증이랄지 이런 거 말고 다른 외적인 정비행에 의해서 수출을 확인받으려면, 용역 같으면 일단은 서류가 되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때 여기 순번을 딱딱 적어서 뭐예요? 1번, 2번, 3번에서 딱 하면 요 매출은 요거에 딱 매기면 확인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뭐예요? 적어달래요. 그게 뭐예요? 그죠? 영세율 첨부 서류가 없으면 안 적어도 돼요. 그러면 수출 신고 필증이랄지 확인되는 거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다양한 뭐예요? 정비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순번을 적어서 여기에 매출을 매칭해서 내면 과세관청에,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또 이렇게 엑셀이랄지 이런 걸 내가지고 보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딱딱 매칭해 줘.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한 실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4개의 서식은 뭐예요? 되게 중요하겠죠. 시험에는 이게는 안 나와요.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나온 적이 있고, 워드 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어려운 건 아니고, 최고 어려운 서류는요, 어렵다기보다는 최고 비중이 높은 거는 수출 실적 명세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4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11개 서식 중에서 뭐예요? 4개를 안다고? 그럼 7개만 하면 되네? 별거 없어요. 서식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속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따져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속주주의인데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되면요, 원래 수출로 보지 않는데 우리 부가치세법은 예외적으로 뭐예요? 이 4가지.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인들 수출. 이 네 가지의 경우는 뭐예요? 국내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외국에서 이동하는 거라고요. 몰라도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얘를 뭐예요? 수출로 규정해서 왜 수출로 규정하는 줄 아세요? 이거에 대한 원본은 어디에 있어요? 원본은. 이거를 팔기 위한 매입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국내에 있는데 외국에서 이동됐다 해가지고 얘를 수출로 잡지 않고 그저 과세거래를 보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매입세 공제 해주려고 뭐야? 여기 있나요?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되는 거는 수출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부가세법은요, 그죠? 그런 수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위에 집어여 가지고 우리가 수출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위탁 가공 들어가면 뭐예요? 공급시계 뭐죠? 인도지모 가공. 외국 인도는요? 인도지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냥 4개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무역회 하는 회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거 발생하면요 세부적으로 배우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만 오늘 할 건데요. 대행 미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출을 하기가 있죠.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근데 수출은 별로 어렵지 않고 아이템만 정하고 계약만 했으면요. 모든 행위는 뭐예요? 통관이랄지 이런 것들은 관세사에 위임하고 그다음에 배송은요, 운송은요. 포워딩 업체 있죠. 포워드한테 맡기면 지가 알아서 관세사 수배해가지고 통관해서 보내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물건값 있잖아요. 서류 챙겨가지고 내고 쳐가지고 그죠? 은행에서 빨리 돈만 받을 수 있으면 돼요. 그 실무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행 위탁을 하는 거야. 이